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폄하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권력자들의 행적들이 현재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미래의 불행과 비극을 막기 위해 각 개인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권력자들의 실수와 잘못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성견지명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중첩되어 전쟁 등의 대량 학살 비극을 낳게 됩니다. 다만 그 우연들이 순전히 소수의 권력자들의 욕망과 무지 그리고 대중 선동에 의해 비롯된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점이죠. 1차 세계대전 최악의 전투인 솜전투, 베르댕 전투, 파스샹달 전투는 전부 서부 전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전투 자체에서의 교훈은 없습니다. 훌륭한 전략이 전무했고 영웅도 없었으며 서로 간에 아무 유익도 없던 대량 학살전이었죠. 하지만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권력자들의 선동에 빠지지 않을 지혜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연들이 겹쳐 필연이 되지 않도록 우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이 그때처럼 순진무구하게 전쟁터로 내몰리는 순간은 막아야 합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서양 열강들 간의 제국주의 시대 경쟁은 먼저 차지하지 않으면 빼앗긴다라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죠. 당시 인류의 머릿속에 박힌 세계관은 빼앗긴다는 것은 자국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약해진다는 건 다른 국가에 의해 침략당하고 말 것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인류에 대한 불신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에 자신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부채질하며 팽창을 멈출 줄 모르는 권력자들의 외쳐댄 민족주의라는 구호는 대중으로 하여금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갈라놓았고 전쟁을 사전에 막았을지도 모를 현명한 자들의 목소리를 차단시켜버립니다. 각국의 민족주의를 구호로 한 제국주의적 팽창의 폭발 지점인 1차 세계대전의 주역인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라는 대결 구도의 마지막 퍼즐은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영국이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세계 역사를 통틀어 지정학적으로 이웃나라끼리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해협이 사이에 놓여있긴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도 사이가 아주 나쁜 이웃이었죠. 14세기부터 15세기 동안의 백년 전쟁부터 시작해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놓고 끊임없이 대립해왔습니다. 전편에 이어 비스마르크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피하려고 자신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의 목표는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러시아와 프랑스를 동시에 상대하며 전쟁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죠. 1873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러시아 3제 동맹, 1882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이탈리아 3국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만 독일 게르만 민족의 부흥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영합하여 비렐름 2세는 1890년 3월 10일에 비스마르크를 수상직에서 쫓아내고 비스마르크 개인에게 크게 좌우되던 평화 유지라는 독일의 외교 정책은 게르만 민족주의 노선으로 크게 선회하게 되며 독일 제국은 민족주의 국가이자 제국주의 국가로서 변모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불과 4년 뒤 강퇴당한 비스마르크를 조롱하듯이 1894년 1월 4일에 독일 팽창을 우려한 프랑스와 러시아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 내용은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으로서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영국은 영국식 고립주의 정책, 소위 말하는 스플렌디드 아이솔레이션, 즉 영해로운 고립 노선을 고수하고 있었죠. 유럽 대륙의 균형이 유지되는 한 영국은 유럽 대륙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19세기까지의 패권 국가로서의 영국의 자신감을 대변했습니다. 19세기 말 이전까지는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 외교적 노선을 계속 유지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동맹을 맺게 되기까지는 몇 개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부동항 확보를 위해 아시아 남진 정책에 힘을 쓰며 일본과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게 영국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프랑스와 동맹 관계였죠. 설상가상으로 아프리카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무력 충돌의 직전까지 가게 만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파쇼다 사건이죠. 영국과 프랑스의 아프리카 진출 정책이 정면 충돌한 것이죠. 영국은 이집트 남부 수단의 반란을 어느 정도 진압하며 남진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서아프리카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동진하고 있었습니다. 1898년 마르샹 대령의 지휘하에 프랑스군이 이집트 수단 남부의 도시 파쇼다에 도착하여 프랑스의 국기를 개항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를 파쇼다 사건이라고 부르죠. 사실상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수단의 파쇼다에는 영국의 국기와 프랑스의 국기가 동시에 내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무력 충돌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영국의 지휘관이었던 프랑스의 마르샹 대령과 영국의 키치너 장군은 서로 당장에 싸우지는 말고 본국의 명령을 기다리기로 합의한 것이죠. 키치너가 수단의 마으디엔 안에 진압하고 불과 3주가 지났을 시점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외교적 절충의 문제로 넘어가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이 납니다. 프랑스는 당시 1894년 드레피스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고 독일의 삼국 동맹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에 영국과 갈등을 빚게 된다면 다음에는 1871년에 독일에게 내주었던 알자스 로렌 지방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영토 전체가 독일 제국 침략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걱정했죠. 결국 양국은 아프리카에서의 영국과 프랑스의 세력 경계를 각각 나일강과 콩고강까지로 한정한다는 협정을 맺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의 신임 외교관 테오필 델카세가 1899년 이 협정을 이끌어냅니다. 영예로운 고립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부상한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과 독일과의 건함 경쟁,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국은 고립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영국의 패권 약화라는 시대적 상황은 파쇼다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영국이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까지 협력하게 만들었고 1894년 러블 동맹, 1907년 영국과 러시아가 맺은 영러 협상과 함께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협상 체제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앙당트 코르디알, 즉 영불 협상입니다. 앙당트 코르디알은 우회 협약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 협약으로 인해 양국은 오랜 대립 관계를 종식시키고 세계 곳곳에서 대립하던 지역에서의 이권을 조정합니다. 특히 영국의 이집트 지배, 프랑스의 모로코 지배를 서로 보장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제국주의 시대의 동맹과 협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영일 동맹을 얘기해 볼게요.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흑해 연안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진출을 꾀했죠. 이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해 본격적인 한반도 식민지화를 시작하려던 일본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한편 영국은 1858년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해안 도시를 강제 개방시키고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먹으며 이익을 얻고 있었죠. 피자 한 판을 다 독식하고 싶었지만 미국과 프랑스와 나눠먹는 마당에 러시아까지 군침을 흘리니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1902년 영국과 일본은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이 맺었던 동맹과 협상은 서로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동맹은 군사적인 상호 방위를 포함하지만 협상은 양국 간에 벌어지는 식민지 영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맹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한쪽이 다른 나라와 교전할 때 동맹국은 중립을 지키고 한쪽이 다수의 국가와 전쟁을 할 때는 함께 맞서 싸운다는 것이었죠. 이는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신감이 넘치던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죠. 결국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905년 8월 12일에 2차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독자적으로 한반도의 모든 권리를 챙길 수 있는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장받고 영국은 인도 등의 식민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영국은 아시아 식민지 교역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게 되죠. 이는 조선인들에게는 재앙이었고 이로부터 얼마 후에도 이어진 영국의 이런 무책임한 외교적 행위들은 서로 앙숙인 아랍 부족들을 비롯하여 유대인들과 맺었던 다중협상으로 현재 중동 분열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탄생시키게 되죠. 제국주의 시대 동맹과 협상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러시아가 자국의 한반도 진출을 좌절시킨 일본의 동맹국인 영국과 1907년 영러 협상을 맺은 것도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단지 아시아 지역에서 손을 떼게 된 것이고 영러 협상은 그와 별개로 페르시아, 티베트, 아프가니스탄 지역 식민지 일대에서의 영러 분쟁의 조정이었으니까요. 삼국 협상 또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대표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맺은 것도 아니고 상호 방위 조약도 아니었죠. 각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위협하는 독일의 빌헬름 2세의 세계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실체가 없는 모호한 협력 관계를 말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당시 바로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독일이 중립국 벨기에를 침략했다는 핑계로 참전한 영국은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한 독일이 짓밟은 국가의 위신을 회복하고 독일의 팽창을 저지해야 한다는 이해관계만 가졌을 뿐이죠. 영국은 전쟁이 무려 4년이나 지속되고 수백만이나 되는 사상자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독일 빌헬름 2세의 공격적인 제국주의 외교 노선인 세계 정책은 당시 우월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만 식민지 획득의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영국에 뒤처졌을 뿐이라는 의식이 당시 독일 제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까지 지속됩니다. 빌헬름 2세의 정치 슬로건은 그 무엇보다도 독일이었습니다. 이미 식민지를 선점하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종이나 민족 간의 화합보다는 지배와 착취의 대상을 명확히 나누는 거죠. 이러한 사상을 부르는 단어는 참 많습니다. 민족주의, 나치즘, 사회 진화론 등은 인간의 양심을 속이고 욕망을 합리화시킨다는 면에서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죠.